지금 당신 주머니에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 이 얇은 기계 안에는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몇 개냐고요? 100억 개. 서울 인구의 1000대가 넘는 부품이 손톱만 한 칩 하나에 빼곡히 들어간 겁니다. 1946년 최초의 컴퓨터 ENIAC. 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게 30톤. 진공관 18,000개. 그런데 계산 능력은요? 지금 스마트폰의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8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밀은 양자역학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상한 세계를 봤습니다.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측하기 전까진 확률로만 존재하며 벽을 통과하기도 하는 세계. 그래서 그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인데? 오늘부터 그 답을 드립니다. 이 기묘한 원리들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어떻게 방만한 컴퓨터가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는지. 1947년 벨 연구소. 3명의 과학자가 작은 결정 하나를 만듭니다. 손톱보다 작은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트랜지스터. 양자역학이 만든 첫 번째 혁명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복습하고 갑시다. 원리편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전자.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공처럼 튕기고 때로는 물결처럼 퍼집니다. 이중슬릿 실험 기억나시죠? 전자를 하나씩 쏘는데 2개의 구멍을 통과하면 줄무늬가 생깁니다. 파동처럼 간섭하는 겁니다. 입자인데 파동. 이게 바로 파동 입자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랑 무슨 상관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 파동은 아무데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줄을 튕겨보세요. 아무 소리나 나나요? 아닙니다. 특정 음만 납니다. 도, 레, 미, 파, 솔. 줄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길이에 맞는 파동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안에 갇힌 전자.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에너지만 가능합니다. 마치 계단처럼 1층, 2층, 3층, 1.5층은 없습니다.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가 수십억 개 모이면 이 계단들이 합쳐져서 띠가 됩니다. 에너지 밴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띠,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띠. 이 두 띠 사이의 간격. 이게 물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간격이 없으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죠. 금속입니다. 간격이 아주 크면 전자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기가 안 통하죠. 부도체입니다. 그런데 간격이 딱 적당하면 평소엔 안 통하는데 조건을 맞추면 통합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때로는 통하고 때로는 막히는 물질.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이 에너지 밴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자가 왜 특정 에너지만 갖는지 설명할 수 없었죠. 반도체를 이해할 수도 만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기술이 됐는지 1940년대로 가봅시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입니다. 미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포를 쏠 때 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바람, 온도, 거리. 이걸 다 계산해서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면 하나의 탄도표 만드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전쟁터에서 며칠씩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계가 대신 계산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ENIAC입니다. 1946년 완성.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 컴퓨터. 어떻게 생겼냐고요? 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로 30m, 무게 30톤, 코끼리 5마리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부품, 진공관 18,000개. 진공관이 뭐냐고요? 유리관 안에 공기를 빼고 금속 조각 몇 개를 넣은 겁니다. 전기를 흘리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전자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죠.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켜고 끄고 0과 1. 컴퓨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너무 큽니다. 진공관 하나가 어른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18,000개면 방 하나가 꽉 찹니다. 둘째, 열이 너무 납니다. 18,000개의 진공관이 동시에 달아오릅니다. 애니악이 켜지면 주변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름엔 에어컨이 없으면 작동 불가. 셋째, 자주 고장납니다. 진공관은 백열 전구와 비슷합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애니악은 하루에 진공관이 몇 개씩 나갔습니다. 기술자들은 항상 예비 진공관을 들고 대기했죠. 그리고 넷째, 전기 먹는 하마였습니다. 애니악이 켜지면 필라델피아 서부 지역 전등이 깜빡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일 수도 있지만 150kW, 일반 가정 100집이 쓰는 전기를 혼자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계의 계산 능력은요? 오늘날 5,000원짜리 계산기보다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진공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작고 더 안정적이고 열도 덜 나는 스위치. 그 답이 이미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이 예측한 물질, 반도체.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걸 스위치로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때 미국 뉴저지주 벨 연구소에서 3명의 과학자가 도전을 시작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머레이힐 벨 전화 연구소, 여기서 한 팀이 꾸려집니다. 목표는 하나, 진공관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라. 팀을 이끈 건 윌리엄 쇼클리, 이론의 천재였습니다.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반도체로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반도체에 전기장을 걸면 전자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쇼클리는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완벽한 설계. 그런데 안 됐습니다. 만들어봤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 이론대로라면 돼야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쇼클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두 사람, 존 바딘, 조용한 이론가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표면 상태 때문입니다. 반도체 표면에 전자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전기장을 막고 있었어요. 월터 브레튼, 손재주 좋은 실험가였습니다. 바딘 이론을 듣고 말합니다. 그럼 표면을 우회하면 되겠네. 1947년 12월 브레튼은 게르마늄 조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박을 붙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금박 2개. 간격은 머리카락 두께보다 좁게. 여기에 전선을 연결합니다. 12월 16일 브레튼이 스위치를 켭니다. 작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자 큰 전류가 나옵니다. 증폭이 된 겁니다. 작은 신호로 큰 신호를 조절할 수 있다. 스위치가 작동한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트랜지스터, 점접촉 트랜지스터입니다. 크기는요, 손톱의 절반, 진공관의 수십 분의 1입니다. 열도 거의 안 납니다. 고장도 잘 안 납니다. 전기도 훨씬 적게 먹습니다. 진공관의 모든 단점을 해결한 겁니다. 하지만 쇼클리는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자기가 팀장인데 정작 발명은 바딘과 브레튼이 했으니까요. 쇼클리는 홀로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1948년 더 나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접합형 트랜지스터. 점접촉보다 안정적이고 만들기도 쉬웠습니다. 이게 현대 트랜지스터의 원형이 됩니다. 1956년 세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반도체 연구와 트랜지스터 효과의 발견. 양자역학이 이론에서 기술로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이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트랜지스터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길래 세상을 바꿨을까요? 트랜지스터, 전기 스위치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비밀은 반도체의 특성에 있습니다. 반도체의 대표 물질, 실리콘, 모래의 주성분입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흔한 원소예요. 순수한 실리콘은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배운 에너지 밴드 기억나시죠? 실리콘은 전자가 있는 띠와 없는 띠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전자들이 꽉 차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꽉 막힌 도로 같은 겁니다. 차가 가득한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순물을 아주 조금 섞으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실리콘 원자는 전자가 4개입니다. 여기에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섞어봅니다. 잉이나 비소 같은 것. 그러면 전자 하나가 남습니다. 이 남은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꽉 막힌 도로에 오토바이가 생긴 겁니다. 차 사이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죠.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N은 네거티브, 전자가 흠전하니까요. 반대로 전자가 3개인 원소를 섞으면요, 풍소 같은 것, 전자가 하나 부족합니다.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 빈자리를 전공이라고 합니다.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전공은 마치 양전하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P형 반도체. P는 파지티브입니다. 자, 이제 2가지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자가 남는 N형, 구멍이 있는 P형. 이 둘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면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N형의 전자가 P형의 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서로 만나서 사라져요. 그러면 경계면에 전자도 구멍도 없는 지역이 생깁니다. 마치 완충지대 같은 거죠. 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한쪽 방향으로 걸면 완충지대가 좁아지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면 완충지대가 넓어지면서 전류가 막힙니다.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일방통행 도로 같은 거예요. 트랜지스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N형, P형, N형. 3개를 샌드위치처럼 붙입니다. 가운데 P형에 전압을 걸어주면 양쪽 N형 사이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을 끄면 전류도 끊깁니다. 스위치가 완성된 겁니다. 작은 전압으로 큰 전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양자역학 덕분이냐고요?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 그래서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것. 밴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양자역학이 알려준 겁니다. 양자역학 없이는 왜 실리콘에 불순물을 넣으면 전기가 통하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으로 반도체를 이해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었고,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반도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핀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어떻게 새기는지, EUV 노광, 식각, 증착, 이런 제조 공정의 비밀들이요. 이 이야기는 반도체 심화편에서 별도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큰 그림만 기억하세요. 양자역학이 반도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혁명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트랜지스터를 하나가 아니라 수십억 개를 한 칩에 넣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947년 트랜지스터가 발명됐습니다. 진공관보다 작고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 하나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수천 수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트랜지스터를 하나씩 만들고 전선으로 일일이 연결합니다. 손으로요. 1950년대 컴퓨터는 그랬습니다. 트랜지스터 수만 개, 전선 수십만 개. 이걸 기술자들이 손으로 연결했습니다. 하나라도 잘못 연결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걸 한 번에 만들 순 없을까? 195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잭 킬비 아이디어를 냅니다. 트랜지스터를 따로 만들지 말고 하나의 반도체 덩어리에 다 새기자. 그는 게르마늄 조각 위에 트랜지스터, 저항, 축전기를 한꺼번에 만듭니다. 전선 연결도 반도체 위에 새깁니다. 세계 최초의 직접 회로.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트랜지스터 딱 한 개 들어갔습니다. 볼품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뒤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로버트 노이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실리콘 위에 산화막을 입히고 그 위에 회로를 새기는 방식, 대량 생산에 적합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반도체 제조의 기본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집적 회로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킬비는 2000년 노벨상을 받았고요. 노이스는 안타깝게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집적 회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트랜지스터를 칩 하나에 여러 개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개나 넣을 수 있을까요? 1965년 페어차일드의 연구원 고든 무어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매년 2배씩 늘고 있네? 그는 예측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나중에 18개월마다 2배로 수정됐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기하급수적 성장. 이게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라기보다는 관찰이자 예측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50년 넘게 이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볼까요? 1971년 인텔 4004 최초의 상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트랜지스터 2300개 1985년 인텔 386 27만 5천 개 2000년 펜티엄 4 4200만 개 2020년 애플 M1 160억 개 50년 만에 700만 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트랜지스터를 점점 더 작게 만든 겁니다. 1971년엔 1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2000년엔 180나노미터, 2010년엔 32나노미터, 2020년엔 5나노미터, 지금은 3나노미터 시대입니다. 3나노미터. 이게 얼마나 작냐면 DNA 이중나선의 굵기가 2나노미터입니다. 원자 10에서 15개를 나란히 세운 정도예요. 거의 원자 수준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손톱만 한 칩에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 현대 문명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무어의 법칙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이 발목을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벽이 얇아집니다. 전자가 지나가면 안 되는 벽. 그런데 원리편에서 배웠죠. 양자 터널링. 전자는 확률적으로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벽이 두꺼우면 확률이 거의 0이에요. 하지만 벽이 원자 몇 개 두께로 얇아지면 전자가 슬슬 새기 시작합니다. 스위치를 꺼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0이어야 하는데 0이 아닌 겁니다. 이게 누설 전류 문제입니다. 3나노미터. 지금 최첨단 공정입니다. 여기서 더 작아지면 양자역학적 효과를 막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과학자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구조. 트랜지스터를 평면이 아니라 3차원으로 세웁니다. 핀팹, 게이트 오라운드 같은 기술이죠. 같은 면적에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물질. 실리콘 대신 다른 물질을 씁니다. 갈륨 비소,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더 빠르고 효율적인 물질들이죠. 셋째, 발상의 전환.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 중첩과 얽힘을 계산에 활용합니다. 이건 9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 1947년 손톱만한 트랜지스터 하나. 2024년 손톱만한 칩에 1000억 개 트랜지스터. 77년 만에 1000억 배. 이 모든 게 양자역학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자가 파동이라는 이상한 사실.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기묘한 원리. 과학자들은 이걸 이해했고 이해한 것을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 안에
100년 전 물리학자들의 발견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 양자역학이 만든 또 다른 혁명, 빛 이야기입니다. 레이저와 LED 어떻게 빛을 인공으로 만들어냈을까요?